그 김우중 회장은 워크아웃에 동의를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김우중 회장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게 더 워크아웃 했잖아. 플라이 아웃 했어요. 99년 10월 중국 출장을 떠난 김우중은 귀국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룹 회장 사직서는 우편으로 배달됐다. 그가 떠난 후 남은 가장 큰 과제는 대우자동차의 처리 문제였다. IMF의 권유에 따라 채권단은 곧 국제 입찰에 들어갔다. 69억 달러의 인수 금액을 써낸 포드가 우선 협상자로 결정됐다. We are here to understand all that we can about Daewoo and ensure that it remains a source of national pride as well as a successful global brand, just as we've done with many other global brands and affiliations around the world. Thank you. 그러나 얼마 후 포드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대우자동차 인수를 포기했다. 대우차를 살리는 길은 없었다. 구조 조정의 와중에서 대우차를 인수할 국내 기업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채권단은 부도 처리를 했고 대우자동차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김우중의 경영 실패는 큰 고통을 남겼다. 채권단은 해외 매각을 위해 미국 컨설팅 회사의 권유에 따라 2차례에 걸친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정리해고 통지서는 우편으로 배달됐다. 자동차를 인수할 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미국의 GM 아니면 포드 정도였는데 결국은 이제 GM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이제 일반적인 국제적인 이제 일종의 컨센서스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살 사람은 한 군데밖에 없고 또 팔리는 쪽은 이미 다 까발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헐값 매각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칼자루를 쥐인 쪽은 GM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직접 디트로이트로 날아가 GM에게 대우차 인수를 부탁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스미스 GM 회장을 따로 만나 대우차 인수를 권유했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02년 4월) 채권단은 GM과 대우자동차 매각 계약서를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12억 달러에 창원과 군산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었다. 또한 부평 공장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좀 더 제 가격에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험을 많이 하죠, 결국. 결국 위기는 그거 같아요. 이런 그 일련의 사안들이 개별적인 사안으로 만약에 이게 시장에 나오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본물 터지듯이 쏟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평가도 못하고 금매로 그냥 처분하는 그게 바로 위기의 그 아픈 그런 교훈이죠. 대우자동차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정작 경영 실패를 가져온 김우중은 해외 도피 중이었다. 우중을 구속하고 도피 재산 몰수하라!
대우차 노동자들은 경영 실패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김우중의 모습에 분노했다. 대우 가족이라고 하면서 그 대우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마치 이제 가족적인 어떤 이런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어려웠을 때 거기에 수장인 사람이 그렇게 해외로 피신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도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제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자들이. 김우중이 귀국하던 날 그를 맞이한 것은 경영 실패로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었다. 대우그룹의 부도로 27조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고 아직도 그중 약 10조 원은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대우에 투자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세계 최대의 파산을 가져온 그의 경영 실패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 행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김우중의 귀국으로 그의 해외 도피 배경과 대우 해체를 둘러싼 의혹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우그룹 전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재벌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크아웃 이후에 진행된 거, 또 회장님의 여러 가지 거치 문제, 이런 거 볼 적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표적적으로 대우라는 건 한번 좀 해체를 이렇게 좀 음모라고 꼭 표현하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계획된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채 우선 매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현대를 살렸습니다. 지난번에. 그건 아시겠죠. 그런 최소한도 그 정도라도 지원할 의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대우의 부채라는 게 한 44조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5조고 10조고 하는 걸 긴급 지원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 뭐냐면은 대우가 이제는 뭔가 자기네들의 이런 구조조정 노력에 의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의 확률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정책 당국자들은 대우가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고 시장의 불신을 받아 퇴출당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그룹들은 예를 들면 500%에서 한 400%, 300%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고요. 근데 대우는 그게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가 아니고 대우도 한 300% 정도나 350%만 됐어도 아마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불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환자보러 너 왜 달리기 안 해? 또 조금 있다 너는 왜 빨리 밥 안 먹어? 자꾸 이렇게 몰아치기만 했다 이거지. 그 환자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환자의 특성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산업 구조가 다른 회사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중후장대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달 내에 팔고 한두 달 내에 바이어 만나서 상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근데 그런 기준으로 늘